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 중소기업연합회 성주장 부총리님 모십니다. 정말 어렵게 모시고요. 여기 오신 대표님도 정말 어렵게 모시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무왕장한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임동욱 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 중소기업연합회장 임동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간 우리 대표님들, 임직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록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홍기빈 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특강을 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전환되는 그런 사회 변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조금이나마 기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도 유익한 시간이 되면서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다 소개는 못 드리고 이제 저 내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김동환 의장, 죄송합니다. 강동환 의장님인데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지역본부 김근혁 본부장님 감사하겠습니다. 헬틱종합기술원부 상근부장님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의 조민정 지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청년 일자리 희망센터 김인수 센터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 말씀 다 듣고 싶은데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강동환 의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또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시 의장 강동환입니다. 이런 좋은 행사에 우리 시장님께서 와서 축사도 해주고 격려 말씀도 해주셔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오셨는가 제가 대신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전주시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전국 축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 전주시 중소기업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쟁력 강화 교육이 진행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특강을 위해 멀리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가신 홍기빈 우리 수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전주시 중소기업 민연합회 우리 임동욱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이번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 과정에 도구에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이 함께해 주시지만 우리 전주시 출연기관인 우리 노상욱 탄소 캠틱 종합기술원 우리 원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은 지역 경제의 산실입니다. 코로나 쇼크로 인한 극심한 경기 불황에도 우리 지역 경제를 꿋꿋이 지켜주시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전 세계의 확산은 산업 생태계 지역을 완전히 접박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인은 창의적인 발상과 발빠른 대응이 지금 절실한 시기입니다. 오늘 교육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빠른 추격자를 넘어 퍼스트 무버로서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전주시 의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시 중소기업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쟁력 강화 교육 좋은 기업으로 기업 남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동환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강연자로 나서실 그 홍기빈 소장님의 역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빈 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셨고요. 동대학원의 국제정치학과 석사를 하셨고 북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수료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데 아마 TV에서 경제 방송이라든지 라디오에 좀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TV에서 보다가 처음 이제 실물을 뵀는데 좀 놀랐던 게 화면에서는 이렇게 키가 크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잘 몰랐는데요. 키가 생각보다 많이 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홍기빈 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서울하고 전주에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오기가 고마웠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를 뉴스 없이 봐주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제게 부족한 말씀을 드리고 와주셔서 제가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신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6시까지 제 시간이 되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한 10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기를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병의 성격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아직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심각한 분야는 여기에 대해서 인포데믹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그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더 문제입니다. 이 인포데믹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뭐 이상한 그야말로 듣보잡의 매체 같은 데서만 이상한 무슨 유튜브 이상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아주 유수하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공신력 있게 알려져 있는 매체들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이 병이 언제까지,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 다음에 종식이 된다고 했을 적에 그 종식까지 가는 과정이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낙관들이나 터무니없는 비관 것들이 아주 유명한 매체들에 대해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가 그 올해 초부터 이걸 갖다가 차근차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나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준비한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이 있고 어떤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지 먼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절반 조금 안 되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사태는 영어로 라틴어로 스타투스 쿠오라고 하는데 2019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정부,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정책 대응이라고 하는 것에 뻔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 되겠고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능력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하고 계신 업체라든가 기업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경영 전략이 있는지 저는 경영학자도 아니고 컨설턴트도 아닙니다. 그런 각자가 하고 계시는 업체의 붐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거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뭘 요구하셔야 되고 어떤 거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아까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의회라든가 가버넌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돌보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합의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상호 이해를 가져서 어떤 식으로 그 어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걸 제가 세 번째 부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되도록이면은 얘기를 짧게 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제가 6시 좀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어떤 병인지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뭐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스의 변종이고 뭐 등등등등 우리 다 겪었으니까 그런 얘기들은 안 할 것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경제, 제가 이 자리는 이제 경제인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거니까 제가 그냥 날카롭게 그냥 이 문제랑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쇄 같은 것도 하는데 이런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겠죠. 이 문제를 푼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이른바 K-방역이라고 하고 부르시는데 방역을 굉장히 잘한 나라고 이제 성공적으로 한 나라에 들어갑니다만 이 문제를 푼 나라는 아니에요. 경제 문제나 이 방역이라는 문제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이냐 지금 한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도 아직 이거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뭐 여러 가지로 좀 노력도 하고 계시고 오늘 자정부터 아마 2단계로 들어가죠. 수도권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국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한 예만 들면 아주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이게 묻혀버렸는데 지난 8월 15일 직전에 그 정부에서 그 여행권을 그 사람들 보고 여행 많이 다니고 그 외식들 많이 하라고 여행권 막 발행하고 이러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일본이 똑같이 그걸 하다가 지금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8월 15일 그때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집회 탓으로 돌려가지고 8월 15일 집회 탓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그거는 뭘 보여주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정부를 책임지는 분들도 이 경제와 방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유형을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병이 터졌을 적에 그 초전 박살이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초장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몇 나라 안 돼요. 타이완이 그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그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비엔남 있죠, 베트남. 베트남이 베트남도 그렇고 그 동남아에 있는 나라 몇 개가 지금 확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게 이 나라들의 그 의료 시설 그게 이른바 선진국만큼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병상수라든가 등등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베트남이라든가 이 동남아 나라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들은 한 4월, 5월쯤에 아예 그냥 청정지역으로 뭐 선언을 한 나라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몇 개 나라들, 베트남이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타이완은 이 병에 있어가지고 안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말씀드린 세 나라 모두 그 폐쇄 경제가 아니거든요. 세계 경제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하강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률 7%, 뭐 4%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방역이라는 문제는 아주 초장에 저걸 해가지고 해결을 한 나라에 해당합니다. 아이슬란드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그 베트남을 제외하면은 섬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봉쇄라든가 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고립시키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나라들이에요.
좀 아이러니인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섬나라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삼면이 바다지만은 북쪽 국경선은 배를 타고도 못 지나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섬나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죠. 제가 뭐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때 그래가지고 올해 기억나실 거예요. 올해 2월 3월에 제일 많이 논란이 됐던 거는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왜 봉쇄를 안 하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근데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주요 산업 국가들은 그냥 좀 무식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내곰탕형이 있고 살던 대로 뭉개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곰탕형이라고 하는 건 뭐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병 좀 퍼진다 그러면은 뭐 봉쇄도 좀 하고 뭐 사회적 거리 두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게 좀 확진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이제 경제가 뭐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괴롭다 그러면 또 좀 풀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 또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또 이렇게 덮고서 그냥 또 이렇게 했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그 형태가 하나가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에 해당하는 나라 중에 저는 이렇게 말해도 이거는 뭐 박한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쇄를 한 적은 없잖아요. 록다운이라고 한 적은 없고 그런데 병이 아주 크게 퍼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굉장히 아주 기민하게 이 내곰탕형이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한 경우가 우리나라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이 내곰탕에 따르는 내곰탕형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공학 용어에 fatigue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말로 피로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피로가 이제 그냥 오래 일해가지고 그냥 먼지가래 마시다 뭐 일본말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피로 말고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못 견디는 상태가 있습니다. 좀 험한 말로 이렇게 똥개 훈련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저기 기계에서 그 피대줄이라든가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그 다음에 일정하게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것들이 이 퍼티그가 오래 축적이 되면 결국 끊어지죠. 끊어지거나 무너지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 내곰탕형 대응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 피로 문제가 있어요. 퍼티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티그 문제가 아마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은 정부에서 2단계로 올리고 3단계로 올린다 하더라도 뭐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술 먹는다. 우리는 춤추러 간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미 그 영국이나 그 유럽에서는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 중소상공인들 계시겠지만은 그 영세 상인이라든가 지금 술집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사람 잘 듣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안 들어버린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해서 세 번째 유형이 생겨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뭉개고 살자 이런 유형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고 그 다음에 스웨덴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전략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인도도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요, 그 은연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거에 기대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전략을 취한 나라들은 거의 망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는데 방역에 있어가지고도 뭐 완전 그 재난 상태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경우 완전 재난 상태입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잘 되느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형은 그나마 지금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아이슬란드나 뉴질랜드나 이런 섬나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면 결국 이 두 번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이제 이른바 뭐 K 방역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막상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고통이 없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특성을 갖다가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게, 지금 이 정도 사태가 됐는데도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고 이 질병이 어떤 식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백신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믿을 만한 얘기를 하는 그런 매체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국만 매체 중에. 네, 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지금 시사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뭐 스웨덴 같이 하자는 걸 자꾸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지금 저도 뭐 생리학자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무슨 생물학에 무슨 관심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닐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의 특징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되는 게, 제가 그 5월, 6월 중에 그 경향신문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제목이 참 간특한 바이러스다, 이런 칼럼을 쓴 게 있어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왜 제가 그 말을 했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병이, 그러니까 전염병이 치사율이 있고 그다음에 감염률이 있죠. 이 두 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요, 감염성은 굉장히 강해요. 놀랄 정도로 강해가지고 금방 지수함수의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좀 는다 싶은 다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은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엑셀에 비유를 하자면은 엑셀을 밟아서 뭐 80, 90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110쯤 되면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럼 좀 놓으면 또 90 내려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이건 한 번 늘었다 그러면 80에서 90, 100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되고 바로 200으로 간 거예요. 이게 지수함수의 특징인데, 감염률이 높으면은 지수함수도 병이 들기 때문에 어느 이상의 상태로 가면 통제불능의 상태로 가요. 이게 감염률이 높은 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치사율이 그렇게 높다고 말하기는 참 애매해요. 근데 이게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이도 사람을 차별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죽이고, 나이 든 분들은 치사율이 너무너무 높아요. 지금 80대 이상은요 25%입니다. 치사율이. 4명 중에 1명은 그냥 죽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두 가지 병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 병은 감염률은, 그러니까 치사율은 무지하게 높은데 감염률이 낮은 병이 있어요. 뭐냐면 비블리오 폐혈증이라고 아세요? 예, 저희 그 여름에 우리가 그 해안가에 가서 조개 구워 먹을 때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익혀 먹고 조개를 갖다가 덜 익은 조개를 먹으면 잘못하면 이 병이 걸리는데 피가 썩어요. 폐혈. 그래서 이 병은 한번 걸리면은 절반은 죽습니다. 대개 부유해요. 절반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사율이 높아도 이게 사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감염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조개만 안 먹으면 되고, 조개를 먹어도 잘 익혀서 먹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게 아주 둘 다 높은 경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그 14세기 유명한 유럽의 그 패스트 같은 경우인데, 그때 유럽 인구의 그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사실은 핵전쟁 상황이었습니다. 14세기 1348년에. 근데 이런 병이 돌면은요,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의견의 그 불일치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죽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란이 일어나진 않는데, 이 병은 어떠냐면은 걸리기는 무지하게 많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꼭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증상도 없이 그냥 슬쩍 지나가기도 한데, 또 어떤 사람은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자, 이게 이 병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 병이 어떤 특징을, 그 결과를 인간사회에 가져가냐면요,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요. 분열시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봐서, 가령 어떤 성이 지금 이렇게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식량이 다 떨어져서 지금 굶어 죽는 상황이 처해있는데 성 밖에 있는 군사들을 보니까 저 군사들이 꼭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충 막 농담도 하고 막 또 뭐 대충 술도 뭐 먹고 있는 거 같고 뭐 섞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갑자기 필요없게 막 계속 막 다 찔러 죽이고 막 이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의견이 분열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성문 열고 나가서 대충 섞이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죽기 쉬운 사람들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분란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성격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감염률은 아주 높고 치사율은 애매하고 사람을 차별한다. 이러면은 인간 사회가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기에 딱 좋은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의 절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움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사회가 일정한 합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우리가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궁극적인 해결책은 백신이 나오든가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잘 나오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백신이 훨씬 빠릅니다. 지금 그 렘시디베르인가요? 그 뭐 한때 미국에서 뭐 FDA 그 승인받은 약 중에서 무슨 뭐 좀 비슷한 그거 있다 그래가지고 뭐 쓰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취소됐어요. 별 효과 없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의사 하나가 무슨 폐렴약 하나 주사하면 된다 해서 트럼프가 맨날 그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그것도 꽝입니다.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 치료제는 없고요. 백신이 나와서 백신으로 이 병을 해결하는 게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사태를 종식시키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이제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뭐 좀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끝에 가서 그 백신 나오면 다 해결되죠. 그래서 막 무서운 일이 벌어지다가 백신 성공 그러면 이제 그때 촥 해가지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실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백신이 지금 현재 상태를 냉철하게 말하면은 몇 개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세 군데의 그 개발 업체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상상을 통과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태가 종식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전염병을 종식을 시키려면요, 그 원리는 집단 면역입니다. 집단 면역. herd immunity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인구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병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없어진 전형적인 병이 그 백신 같은 건데,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불수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다행히 불수자를 맞으니까 인구의 60% 70% 이상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은 면역이란 병은 당시에 앓고 있던 사람들이 병이 죽거나 병이 낫고 나면 없어져요. 이 원리가 어디서 왔냐면은 그 산불 끄는 원리에서 온 거예요. 1950년대 이 병리학자들이 산불을 끄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수리 모델을 만들어서 가져온 건데, 산불 끄는 원리는 이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루 중에 그 산에 있는 나무 중에 네 그루 중에 세 그루를 물로 푹 적시면 끝나요. 그러면은 설령 나머지 한 그루가 타고 있다 하더라도 불이 옮겨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불 붙은 나무들이 타고 그걸로 끝납니다. 이때 전제는 60%에서 75%, 그러니까 세 그루 정도가, 네 그루에서 세 그루 정도가 인구전 또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안 되겠죠. 숲 전체에 고르게 푹 젖어 있어야 이 병이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게 herd immunity, 집단 면역의 원리인데, 어떤 병이 끝난다라고 종식을 선언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전체의 60%, 70%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 도달해야 끝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좀 이따 제가 스웨덴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우리가 좀비 영화를 하도 많이 보니까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좀비고, 그러다가 이거 주사 한 번 맞으면 그 다음에 계속 항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하고 달라요. 우리 홍역 백신은요, 이건 일생가예요.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백신은요, 그 일생가지 않고 몇 달 있으면 없어져요. 우리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요, 이게 항체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 중이에요. 정확한 연구가 없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로 봤을 적에 제일 유력한 선은 4개월이에요. 좀 맥이 빠지죠. 그러니까 그 백신, 그러니까 따지면 병에 걸려서 항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항체가 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4개월이 지나면은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연구에서 보면은 이게 제일 유력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저게 있는데 한 2가지 정도 예를 들게요. 하나는 이건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에서 연구한 건데요. 그 집단적으로 그 만들어 그 혈액 샘플 있죠. 그러니까 헌혈을 해가지고 나온 그 혈액 샘플, 이걸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를 갖다 3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지금 런던만 하더라도 굉장히 감염자들이 많아가지고 인구의 몇 퍼센트나 항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연구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합니다. 근데 정말 미치겠는 게 지난 10월 초에 나온 결과인데 줄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염자 수는 늘었는데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지속이 상당히 된다면은 최소한 2년, 3년 이렇게 갈 수 있다면은 줄으면 안 되죠. 누적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는 계속 이건 항체 가진 사람의 숫자는 계속 비율은 늘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항체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 연구가 있었고요. 이것보다 좀 더 위협적인 연구는 그 재감염, 재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문 좀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줄 알았는데 또 걸리는 사람들 얘기가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오진이냐 뭐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은데 2달 전에 나온 연구인데 이게 좀 한 4나라에서 동시에 나온 연구인데 좀 무시무시합니다. 재감염인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은 걸렸던 사람이 낫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4달, 3달 있다가 또 걸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바이러스 형태를 보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겼고 뭐 C형, E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혀 다른 종류 바이러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암시하는 거는 항체나 면역률이 굉장히 낮을, 그러니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항체 형성률 문제인데 이건 조금 걱정을 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그 홍역 주사 같은 경우에는 또 맞으면 또 다 100% 거의 100% 이게 생겨요. 항체가 생겨서 다 되는데 백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모든 백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에는 75%만 되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난 8월에 그 얘기는 뭐냐? 좀 괜찮은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4명 중에 1명은 꽝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요번에 그거는 걱정을 좀 던 게 지금 나오고 속속 나오고 있는 3군데 정도 보면 한 94% 정도 항체 형성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건 좀 걱정을 넣었습니다. 근데 또 그 복병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복병은 정말 답이 없는데 죽어도 안 맞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돌아버리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버리겠는데, 미국에서 이게 지금 미국이 특히 저게 많은데, 미국 사람들한테 그 백신이 나오면 이걸 맞겠느냐, 무료라고 가정을 하면서 맞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요,
보통 절반, 그 3분의 1에서 나쁜 경우에는 절반까지가 죽어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이유는 뭐냐?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막상 지금 우리는 뭐 백신 다 맞을 거 같죠? 근데 막상 백신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거 맞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불신해가지고 위축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요번에 왜 그 백감독신 가지고 왜 옥신각신했던 문제 있죠? 정부나 보건당국에서는 이게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이 백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 매체에서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맞겠다는 사람들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백감독신 맞으셨어요? 안 맞으신 분들 여기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 안 맞고 말겠다 하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3상이 끝난 상태지 3상 다음에 4상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있는데 3상은 한 3만 명 정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몇만 명 정도 차원에서 실험을 하는 건데 이것도 통제 집단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3상까지 해서는 부작용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작용은 실제로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게 걸리고 막 그러니까 저기 법률 고소가 걸리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를테면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아세요? 지금 혹시 드시는 거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졸피뎀. 나도 예전에 먹은 적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고소가 걸려 있어요. 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세 가지 문제 있죠. 항체 형성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이면 꽝이 그냥 뭐 적어낼 수 있다. 거기다 죽어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다. 이 세 요소를 합쳐보면요. 이 병이 종식되는 걸 선언을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인구의 60%, 70%가 항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간 횡단면으로 봤을 적에 어느 한 시점에서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팬데믹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만 된다고 이 병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일본이나 스웨덴은 저는 여행 갈 생각이 없고 그쪽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들 싫어서가 아니라 못 믿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 인구에서 60% 70%가 이 상태에 도달해야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무리 열심히 맞으면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안 맞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미국이 세계의 그 인간과 물류 이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 병이 안 끝나면 사실 이게 안 끝나는 거죠. 계속 병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난 한 8월, 9월까지는 이 전문가들의 그 예측이 굉장히 암울했었어요. 이게 되겠느냐? 75% 잘해봐야 75%고 3달, 4달이면 다시 맞아야 되고 근데 여기 4달에 한 번씩 꼬박 1년에 3번씩 딱 날짜 되면 가서 맞는 사람이 글쎄요 인구의 몇 프로나 될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죽어도 안 맞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나킨지 뭔지 그랬고 뭐 자기도 후역주사 안 만들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난 8월에 그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잡지가 아니라 학술지인데 자연과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쪽에서. 옛날에 지금은 망해버리는 황우석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자기가 논문 냈다고 해서 맨날 뿌이뿌이하고 다니던 그 잡지 있어요. 네이처. 거기서 뭘 했었냐면은 전문가들한테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어요.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 것 같으냐. 물론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문지를 돌린 그 네트워크는 뭐 나 같은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진짜 권위자들이니까 의학이나 병력 쪽에 이 사람들이 대충 얘기했었던 추측의 숫자는 한 2025년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욘드까지 붙었는데 그 이후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9월 상태에서의 예측은 그게 아마 합리적인 예측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우리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94%가 넘는다. 항체 형성률이. 그러니까 이러면 아까 75% 이런 것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좀 희망적인 요소고 오늘 제가 또 기차 타고 오다가 또 좋은 뉴스 하나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나 몇 군데 나라에서 나오는 건데 항체가 3달, 4달 있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T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면역력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T세포들이 그 능력을 유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 3달, 4달 있다가 항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면역력은 그것보다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연구가 있다는 걸 봤는데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발병한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재감염 세대들이 있었잖아요. 3달, 4달 있다 또 다른 바이러스 또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요게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기차 타고 오면서 가디언이라든가 영어로 된 매체들을 봤을 적에 지금까지 최신 상황이에요. 이 업데이트도 있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언급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약을 어떻게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급하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여기에는 온갖 정치적인 문제, 다국적 제약 해소의 문제,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불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풀릴 것인지 순탄하게 풀릴 것인지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략 한 내년 가을쯤, 그러니까 내년 한 10월이나 11월쯤에는 보통 사람들도 이 접종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아주 희망적으로 보자면 후년, 그러니까 22년이네요. 22년 한 초 정도가 되면은 몇 개 나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부터는 우선 이런 가라앉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 보자면은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저는 그게 이루어지길 바래요. 진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아주 황당한 예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좀 시시각각 보시다가 항체 형성률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면역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백신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느냐 저것도 좀 보시고, 이 사회적 저항을 한국 사람들은 잘 상상을 못하고 한국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잘 상상을 못하는데 유럽에서는요 지금 백신 안 맞겠다를 넘어서 가지고 마스크 안 쓰겠다는 운동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요. 아주 미치겠는데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무식한 트럼프 같은 사람들만 이런 걸 하냐, 그게 아니고 지오르치오 아간벤이라고 해서 이태리 철학자인데 지금 유럽의 최고 지성 중에 한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운동을 지금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 건 인간의 영혼을 뺏어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헌당한 소리를 제 입장이구나. 그래가지고 마스크에 대한 적대감이 워낙 심하니까 마스크도 안 쓰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려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저항, 이게 사회적 불신이 너무 심하고 사회적 저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병이 대충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스스로 좀 이렇게 가늠하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가이드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좋은 백신들이 나왔다는 좋은 소식이 속속 들려서 그랬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좀 암울한 시나리오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난 이게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전에 나왔던 시나리오는 항체 형성률이 대략 한 50%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많았어요. 지금 나온 발표를 보면 이건 좀 잊어버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문제들이 겹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2025년쯤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측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백신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진화를 합니다.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온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의 정신 분석을 저도 해본 적은 없고 바이러스가 두뇌도 없는 존재니까 제가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같이 술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이러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알려져 있는 바로는 바이러스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요 숙주를 죽이지는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숙주 죽으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래서 슬슬 어떻게 되냐면은 치사율은 낮아지고 대신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보통 때는 잠잠하다가 한 가을 겨울 되면 또 팍 이렇게 올라갔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풍토병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독감 같은 거.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독감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독감도 많이 죽잖아요. 골치 아픈 그 손님. 옛날에 홍역 수두를 갖다가 우리가 마마라고 했었죠. 마마. 이상한 무서운 손님 왔다고 그래가지고 마마. 붙다고 그랬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한 2달 전까지의 대략적인 과학계의 걱정 어린 예측이었었어요. 참 암울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사태에 종식을 선언하기도 힘들고, 종식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고, 잠잠하다가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쫙 들어가지고 그럼 또 사람들도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과학계의 예측이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신이 좀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그래도 뭐 94% 이렇게 되고, 또 T세포 덕분에 우리가 이게 좀 면역력이 좀 더 오래 지속된다면은 그야말로 한 23년, 24년에는 종식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좀 최근에 좀 희망적인 상태로 갔는데,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시간 감각이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정보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면역, 이제 아까 말씀드린 2가지 경제 유형으로 가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그 내곰탕 모델 있죠. 방역이나 이런 걸 좀 했다가 좀 경제 너무 죽으면 또 막 여행 티켓 뿌리고 막 이런 거 했다가 그래도 확 그러다가 또 때려잡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 내곰탕 모델은 아까 말한 그 퍼티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퍼티그가 언제 심각해지냐면은 최소한 올해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좀 착하고 말도 잘 듣으니까는 그런데 내년 한 여름이나 이때도 과연 이게 통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지금 나누는 게 4단계, 뭐 1.5단계, 2단계 이래서 거의 막 파인 튜닝을 하겠다고 나누는데 사람들이 이걸 지킬까요? 처음에는 지켜요. 처음에 이게 해야 되나 보다 지키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지겨워가지고, 제가 어제도 보니까는 그 서울의 홍대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마스크 하나도 안 써요. 그거 보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이 퍼티그 모델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2번째 모델은 퍼티그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여기 지금 중소상공인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퍼티그가 제일 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영업자들,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 또 2단계냐, 또 그 뭐 밤 10시 넘으면 또 뭐 술 팔지 마라. 9시 맹숭맹숭할 때 술 팔고 끝나면 그게 술 장사예요. 그게 사람 미쳐버리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가 없다. 그래갖고 이 퍼티그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좀 덜한 편인데, 심한 데가 유럽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프랑스가 있잖아요. 지금 하루에 그 확진자가 한 10,000명 넘게 나오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봉수조치, 지금은 봉수조치인데 10월 초 정도에 봉쇄까지도 아니에요. 이게 확진자 많이 나오는 그 마르세유 같은 도시에서 밤 10시에 술 팔지 말라고 했다가 도시 전체가 거의 봉기를 일으켰어요. 우리 다 죽으라는 거야. 이거 우파 정부도 아닙니다. 그저 마르세유 시정부는 녹색 당이에요. 좌파 정부인데도 그렇게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데 사람이 보통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지금 반마스크 시위 벌이고 마스크 벗을 자유를 다하고, 우리는 술을 먹어야 되겠다, 우리는 햄버거를 먹어야 되겠다 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사람들 무슨 후평이 하시는 건 없어요. 뭐 저 멍청하다고 저거 그럴 하시는 건 없고,
그냥 퍼티그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탁탁탁 이렇게 기계에 이렇게 그 기계 장치를 조종하듯이 1.5, 2, 2.5, 3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게 글쎄 내년 여름에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세 번째 모델이 아까 말했을 때 세 번째 모델이라는 건데 스웨덴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제가 스웨덴 모델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참고로 저는 원래 스웨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스웨덴 말도 배웠어요. 그래서 스웨덴에 대한 책도 썼어요. 10년 전에. 그랬는데 망했어요 이번에. 이번에 하는 거 보고서 이게 이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간데마다 돌아다니면서 스웨덴 이 모델이 어떻게 망했는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저께가는 강의하다가 항의까지 받았어요. 아니 그 저 스웨덴 모델 좀 선전해달라고 그 강연을 불렀더니 와가지고 스웨덴 용어 시커트는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스웨덴 모델 좀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요. 스웨덴 모델의 기본적인 방침은 저겁니다. 이거 1, 2년 사이 안 끝난다. 1, 2년 사이 안 끝나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봉쇄 같은 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사회가 얼마나 버틸 것이냐. 경제가 얼마나 버틸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백신 나오기 전에 사회가 먼저 무너지고 경제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살던 대로 살자. 그러니까 어떤 방침이냐.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관공서를 다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참 최근에 지금 바뀌었어요. 스웨덴이 아까 좀 말씀드렸지 지금 완전 많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할 수 없다는 거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3월 상황이에요. 3월에 스웨덴 방역당국이 했던 조치를 보면은 학교도 그대로, 관공서도 그대로, 가게도 그대로, 옷 등등등등 그대로, 그 다음에 외국 여행도 그대로. 그 다음에 설령 그리고 확진자는 증세가 아주 심한 사람한테만 테스트를 하고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확진자 가족들도 격리하지 않는다. 무섭죠? 진짜 쌀벌한 얘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는 되도록 쓰지 마라. 왜냐면 공포 분위기 조성하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쓰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요. 쓰면은 회사나 직장에서 아무 때나 하고 쫓겨났었어요. 그것도 의사들. 그래서 지난 7월이나 9월에 그 스웨덴을 찍은 그 유명한 사진들이 있어요. 타임즈나 이런 데 나온 사진이 있는데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선착장 하나에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줄을 서 있는데 마스크 쓴 사람이 딱 한 사람이야. 그 원리를 찾아라라는 논리 아세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완전 원리처럼 수능 그림 찾기처럼 하는 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빽빽히 서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마스크를 안 쓰고. 스웨덴이 이런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는 배짱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 텍넬이라고 하는 그 보건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그 집단 이걸 얘기한 건 아닌데 아까 제가 집단 면역 말씀드렸죠. 결국 이 병이 끝나려면 집단 면역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집단 면역을 만드는 방법은 백신입니다. 자연적으로 안 생겨요. 자연적으로 60% 70%가 항체를 가질 정도로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생기려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걸려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편의상 이거를 자연적 집단 면역하고 그러니까 방치 상태로서 자연적 집단 면역하고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불수 나가지고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집단 면역 이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의학계의 정답은 인위적 집단 면역이에요. 이래야 끝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끝난다라고 말씀드린 거의 정의는 인위적 집단 면역을 말씀드렸는데 스웨덴 사람들하고 영국 사람들이 아주 희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데 자연적 집단 면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바이러스 주스를 갖다가 다 같이 나눠 먹으시고 그래서 학체를 가진 사람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는 거 기다리다 보면 하세월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사회나 경제가 버티느냐. 그러니까 그런 꿈 꾸지 말고 대충 풀어놓자. 그래서 이 테크넬이라는 사람은 조만간 이렇게 봉쇄 같은 거 안 하고 거리두기 안 하고 사람들 걸리게 내버려두면은 한 6월쯤에는, 그러니까 올해 6월쯤, 그 예측은 한 2월, 3월에 나온 예측이었는데 한 6월쯤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인구의 한 40% 정도가 항체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9월쯤 되면 한 60%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지금 10월, 11월 지금 오고 있죠. 그 다음 감염의 물결이 유행의 물결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스웨덴이 최고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게 대충 이 스웨덴 보건당국에 적어 있었어요. 믿음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였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달이나 가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몇 달이나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황당한 수리 모델을 세우거나 그 7월에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3월에서 6월 사이에 스톡홀름 인구가 그 헌혈을 한 혈액 샘플들을 가지고 거기서 항체가 몇 프로 나왔는지 봤더니 40% 나왔잖아요. 7.8% 나왔어요. 이거 망했죠. 9월에 다시 해봤는데 그래봐야 11%. 그래서 이 스웨덴 모델은 사실 완전히 망한 모델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루 확진자가 있죠.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5,000명이 넘어요. 근데 하루 그 스웨덴 인구가 우리의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1,000만 명 조금 넘으니까 4분의 1 좀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단순 계산을 해서 인구당 확진자 수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얘기해요? 4, 5, 20, 2만 명이에요. 2만 명. 하루 2만 명씩 쏟아져. 그래갖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스웨덴이 그 1,000만 명 인구 중에 걸린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20만 명이 달해요. 인구의 2%가 환자예요. 이걸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의 숫자도 무지하게 많아요. 지난 10월 중순에 그 미국 과학자협회에서 사망자, 누적 사망자에 대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에 대한 차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구 100만 명당으로 나눠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많은 나라나 적은 나라나 좀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숫자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8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당 한 8명 정도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방역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EU, 유럽연합 전체는 338명이에요, 무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30배, 40배가 지금 죽는 건데, 스웨덴하고 미국이 얼마냐? 미국은 620명 정도고, 스웨덴이 578명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인구당 누적 사망자를 보면은 미국하고 스웨덴이 제일 심각하게 방역이 망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냐? 되긴 뭘 돼요. 지난 10월부터 이 확진자 수가 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지금 5,000명을 지금 드나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스웨덴이 처음에 했었던 뭐 널널하게 뭐 학교도 다녀라, 모두 해라, 뭐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자 이거 지금 거의 다 때려치고. 한 2주 전에 그 나온 지금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참고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은 페북에 홍기빈이라고 치면은 제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영어 자료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사를 제가 다 해놨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라든가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놨으니까 그나마 인포데믹이 없는 기사들입니다. 타임즈라든가 그다음에 사이언스 매거진이라든가 네이처를 이런 거 나왔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다뤄놓은 뉴욕 포스트 저거에 의하면 지금 스웨덴은 어떤 상태냐? 8명 이상 집회 금지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스웨덴이 이렇게 했는데 경제는 살았느냐? 이게 문제겠죠. 이것도 제가 오늘 다뤘는데 지금 6월에 그 스웨덴 중앙은행이 그 전에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 스웨덴 사람들이 그 테크넬이 이렇게
봉쇄하면 경제가 죽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그냥 살던 대로 살자라고 하는 얘기가 통하느냐? 스웨덴이 있죠. 우리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더 높은 경제예요. 수출 안 하면 못 사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무리 밤마다 천국 그래갖고 아바 불러와서 뭐 허니 이러면서 술 먹고 깽거리 났지. 하여튼 술 먹고 논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바꿔라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살던 대로 살아라 이래봐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신문에 딱 펴니까는 어제 확진자가 2만 명이 쏟아졌다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그거 누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스웨덴 사람들 지금 안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웨덴 경제가 살았느냐? 거기도 지금 망했는데 올해 6월에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스웨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갖다 추산치가 대략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로 나왔어요. 이게 좋은 퍼포먼스냐? 지금 월드뱅크나 IMF 같은 데서 보통 얘기하는 지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산치죠. 예측치인데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예요. EU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5%고 특히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북유럽 나라들 있죠.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 이 나라들은 스웨덴하고 정반대의 접근을 취했어요. 사태 초기에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방역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했는데 이 나라들보다 훨씬 못해요. 스웨덴이. 그래서 이건 추산치였습니다만은 지금 3,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3, 4분기는 지금 어쨌든 저도 아직 못 봤어요. 3, 4분기 성장률을 지금 못 봤는데 2,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8.2%였어요. 그 이제 블룸버그 그것도 제가 리뷰를 해놨는데 참고로 옆에 있는 핀란드는 어떠냐면 2,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 정도였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스웨덴은 지금 북유럽의 민폐 국가가 돼가지고 스웨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넘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갖고 노르웨이에서는 스웨덴이 국경을 바로 접하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잖아요. 바다 말고 땅으로.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국경을 지켜라서 비상이 걸렸는데 이 무지하게 길어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국경선이. 그래갖고 행정력하고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군대에다가 협력을 요청해서 공군 비행기가 지금 정찰을 하고 있는 상태에 스웨덴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게 사실은 스웨덴 모델은 망한 거죠. 근데 지금 스웨덴 모델을 제가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스웨덴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우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우파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경총 이런 데 있죠. 봐라 스웨덴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꼭 그렇게 락다운하고 무시무시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 꼭 경제를 죽여야 되겠느냐. 왜냐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무지하게 이미지가 좋은 나라잖아요. 경제든 민주주의든 뭐든 너무 이미지가 좋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 레토릭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지금은 망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영국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이 우파들 쪽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트럼프처럼 하자. 아시죠? 스웨덴처럼 하자.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보고 싶으시면은 시사인이라는 주간지가 있죠. 거의 이제 편집장이 제가 좀 아는 사람인데 하여튼 좀 재미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난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명시적으로 스웨덴을 주장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방역 전문가들 중에도 굉장히 머리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정된 의료 인력을 갖다가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좀 건강한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바이러스를 이렇게 먹고 뭉개도록 그렇게 생활의 일부로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버전인데
서울대 의대 어떤 교수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페이북에 글을 쓰면은 댓글 다는 사람들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 의대 교수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차트를 들면서 뭐 T 매력세 표가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이걸 신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스웨덴이 그래서 방역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죽었고요. 지금도 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이틀 다음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염 그 사망자 숫자도 다른 북유럽 나라들에 비하면 더 높아요. 지금도 높아요. 그 다음에 경제는 더 많이 박살이 났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연적 면역 이론, 그러니까 자연적 집단 면역 이론 있죠. 이렇게 바이러스 수준 나눠가시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란셋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의학 잡지가 의학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30명 정도의 의학자들이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고 사람들이 그 병을 나눠가지고 허드 이뮤니티를 자연적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고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근데 이게 자꾸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가지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스웨덴의 경우는 너무 이게 노골적이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스캔들이 된 건데 사실 이 비슷하게 뭉개고 있는 나라가 일본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려다가 미연에 끝났지만은 왜 여행 티켓 뿌리고 음식 티켓 뿌리다가 왜 지금도 저거 됐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충 지금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대응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 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직 좀 잘 모르고 좀 섣부른 판단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는 이 병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주전쟁을 겪은 거예요, 우리가. 그 H.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그 공상과학 소설의 고전이 있는데 20년대라고 거기 보면 화성인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 지구인들을 다 박살냅니다. 근데 백약이 보여요.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화성인들한테 이제 우린 다 죽겠구나 그러는데 화성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감기에 걸려서. 그렇겠죠. 화성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죠. 화성에 살던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쏜 무슨 대포니 총이니 뭐 전투기냐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고 그냥 그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다 쓰러져 그게 나와요. 근데 그 소설을 보다 보면 보면 든 생각이 지금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 상황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생물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사실은 사회와 경제가 반쯤 마비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나 독일도 지금 봉쇄 상태인데 통행 금지예요. 밤 9시면 못 다녀요. 새벽 6시까지. 이게 전시 상태가 아니면 뭐가 그리고 이 상태, 봉쇄 상태에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지 음식을 사러 가고 그러는지 병원을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담은 종이 쪽지를 제시해야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시 상태에서 뭐가 전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맥락으로 깐 거는 이 상태가 오래 계속이 되니까 이런 분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 뭐 감기 아이가 독감 아이가 그냥 몇명 죽고 나면 못하는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대충 보기로 넘어가자. 어쩌다 보니까 지금 경상도 사투리 쓰는데 뭐 전라도 사투리 무슨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렇게 했다가 큰 코 다친 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스웨덴 같은 나라들고 그러니까 그 매운탕 버전을 한 나라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매운탕 버전 하다가 한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매운탕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프랑스라든가 이태리 같은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지금. 그리고 영국은 매운탕 왔다 갔다 하다가 대충 이것도 쉽지가 않아서 포기해가지고 퍼티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스웨덴 모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대충 방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전쟁 상태입니다. 그냥 빨리 끝나라 18 이럴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별것도 아니니까 그냥 뭉개고 가자 이럴 상황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전시 상태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그 방법을 찾을 길을 갖다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일관되게 쭉 오래 했던 얘기고, 그래서 저는 제 세 번째 옵션, 세 번째 그 다음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 시스템 전체를 조금씩 바꿔야 돼요. 이게 2년 이상 갈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이 들어가면은 전시경제로 전환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전쟁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하고 똑같이 무슨 관광업이나 이걸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생산시설의 조직부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베스트 시나리오로 2022년 뭐 중반 여름쯤 전 세계 팬데믹이 종식됐습니다. 선언을 한다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때까지 멈춰있던 경제 시스템이나 그 경제적으로 파산을 맞은 개개인들의 삶이 순식간에 2019년으로 원상이 못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쟁이 끝난다면 뭐가 나왔냐면은 저도 복구 경제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각 나라에서 그래서 경제계획, 발전계획을 세우고 건설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전후 경제를 복구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그걸 실행하고 옮기는 기간이 또 최소한 2, 3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교란되고 2019년하고 달라지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 매니지하는 기간이 4, 5년은 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럼 그 4, 5년이 끝난다면 2019년하고 똑같은 경제가 들어올 거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분명한건 2019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사회경제 제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융자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건물주와 가게 주인이 맺는 관계라든가 그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용감하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는 어떤 식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은 전시경제고 이 전쟁이 끝난다면 저는 복구경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우리 스스로 바꿀 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하는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 책에다가 쓴 얘기들이 조금 있으니까는 그 얘기를 뭐 크게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그 어떤 경제 환경에 미치는 지금 특히 중소상공인 여러분들하고 관련해서 크게 좀 보셔야 될 거 하나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그 가치 사슬이 바뀌는데, 지금 일단 이 지구적으로 그러니까는 가령 우리가 아이폰 같은 물건들을 보면 이게 어느 부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이게 어디로 가가지고 어떻게 조립이 되고 이렇게 쭉 이 가치사슬 과정이 들어가는 게 무지하게 복잡하잖아요. 이걸 다 파악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저번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왜 뭐 2년 전에 무슨 뭐 그 무역 분쟁이 있을 적에 어디가 이길 것이다 막 이랬는데 아무도 예측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건 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사슬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하나는 가치사슬이 크게 지금 재조정되는 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납품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부품업체 같은 저걸 하는 쪽에서는 이게 지금 어디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금 눈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그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큰 문제가 화웨이 문제 같은 거 있죠, 중국에. 그 화웨이, 중국 그 화웨이 그 IT 장비 회사, 이걸 지금 미국은 아마 바이든이 바뀌어도 똑같을 텐데 말려 죽이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아마 안 바뀔 거예요. 근데 화웨이를 갖다가 미국이 저렇게 적대적으로 나와서 미국 기술은 절대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쪽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 사슬의 대변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거랑 또 맞물려 있죠. 그 생태 위기, 그 기후 위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 문제가 있어서 RE100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리뉴어블 에너지 100% 아마 이렇게 이거에 준할 텐데 얼마 전에 제가 경상남도에 가가지고서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상남도에. 근데 여기가 그 BMW 같은데 이 납품 회사들이 꽤 있는데 그 BMW가 그 저 RE100을 선언한 지 오래됐어요,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 때 가지고서 쓰는 전기로 생산한 물품은 안 사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중소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 사슬의 변화라고 하는 게 지난 2019년 전에도 생태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불안정한 조짐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극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투어리즘 쪽 비즈니스에서 예측을 하는 건데 전 세계 투어리즘 중에 그러니까 그 여행 다니는 그 인력 중에 4분의 1 정도는 비즈니스 관련이에요. 그때 그 투어리즘 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는 이게 팬데믹이 조금씩이 된다고 하더라도 4분의 1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게 나와요. 근데 비즈니스 인력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는다, 돌아다니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가치 사슬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왜 전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미국 이길 놓고서 왜 전지구적으로 조심이 됐었잖아요. 근거리 위주로 바뀔 겁니다.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가치 사슬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업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시는 업체의 전방 후방의 산업 연관 관계를 봤을 적에 이게 어떻게 가치 사슬이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도시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화라고 하는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글로벌 거대 도시들끼리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콩의 경우에는 선양보다 뉴욕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 홍콩에서 선양으로 가려다 보면은 뭐 자동차 걸고 뭐 또 산다고 물건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비행기 타고 뚝딱 그냥 한 짧진 않습니다. 한 13시간 정도 날아가긴 해야 되는데 연락망이라든가 네트워크 같은 거는 뉴욕하고 훨씬 더 가까운 도시죠. 그래서 전 세계 그 거대 도시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상당 부분 파괴가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요번에 그 질병이 퍼진 관계를 보게 되면은 우한에서 터진 병이 그 근처로 퍼지는 속도보다 그 대도시로 퍼지는 속도가 더 빨랐죠. 그래서 이 거대 도시들끼리의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타격을 받을 게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도시와 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핫플레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서 들썩들썩하는 그 뭐 서울에 있는 홍대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다녀보니까 거기도 지금 공실률이 엄청나요. 핫플레이스가 핫플레이스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사람들 많이 다니긴 합니다만 어떤 술집에 하룻밤에 그 손님이 10팀이 들어오느냐 7팀이 들어오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술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대타격이죠. 근데 렌트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화의 패턴이 이른바 핫플레이스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지역에서 잘 되는 비즈니스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전형적인 게 하나가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냥 순전히 비즈니스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단위 면적당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건 맞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종교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순전히 좋은데. 근데 그렇게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령 요 정도 되는 공간 안에다가 신도를 갖다가 한 200명, 300명 정도를 모여놓고 같이 주여 하고서 찬송하다 같이 부르고 주기도문도 같이 외우고 뭐 이래야 돼. 밥도 같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비즈니스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노래방은 그럼 될 것이냐, 나이트클럽은 어떨 것이냐 등등등등 생각하면은 이게 도시화가 옛날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업종들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에 있는 도시화의 패턴에서 사람들이 어디 지역으로 많이 지나가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구적인 가치 사슬에 영향을 받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도시화의 패턴에 기대 가지고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9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설령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짧아야 한 5년 이후의 일일 겁니다. 그럼 그 5년 동안 뭐 그만두고 장사 쉬다가 5년 후에 다시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이 어디로 오느냐면 노동시장에서 보면은 제일 취약한 노동자들 있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세 번째 범주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도 분류가 안 되는 노동자들 있죠. 뭐 라이더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과후 교사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에서 그냥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알바하시는 아주머니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의 타격은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 돈을 지급하시는 그 업주들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당장 지금 현금 흐름이 이 모양인데 자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지금 제일 크게 지금 당하고 있는 지역인데 몸이랑 똑같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허파는 사실상 내장이 아니에요. 그냥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흉부 외과라고 합니다. 이게 내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기에 제일 노출되어 있는 지역들이 지금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죠. 많은 경우에. 근데 여기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뭐냐면은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자꾸 뭐 얼마를 뭐 융자를 풀겠다, 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액수만 그럼 뭐 합니까? 그 돈을 풀고 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옛날과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 또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실정에 맞는 식으로 산업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이렇게 재조정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 하던 식으로 뭐 담보가 얼마냐 이런 거 따지고 앉아 있고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제일 냉소적인 하지만 뼈 때리는 얘기 하나 있는데 K자 회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K 방향은 들어보셨어도 K자 회복은 처음 들어보시죠? 잠깐 농담을 하자면은 여기 연배가 좀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80년대 유행하던 그 농담 저거 하나가 전두환 이순자 농담이 있었죠. 시리즈가 있었죠. 그래서 전두환 이순자 씨가 또 이분들이 무식한 걸로 그 조롱을 많이 당했는데 어디 가서 이제 시상식을 하다가 체육인들, 연예인들 시상식을 하다가 상장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자 최고의 야구 선수 김재장 이렇게 불렀어요. 김재박 씨죠. 그래서 이제 개막식을 했습니다. 한자를 잘 불러서. 두 번째는 이제 최고의 시인 말당 서정주 그래가지고 또 개막식을 했어요. 이당 서정주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나와보니까 이순자 씨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아휴 여보 우리 화나는데 영화나 보러 갑시다. 야목장의 결도 어때요? 뭐 이랬어요. 네. 저는 이 농담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이 야목장이 뭐야? 이랬더니 OK 목장이죠. OK 목장. 그거 이제 야목장을 읽는 건데 제가 이 농담을 한 이유는 그냥 다중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K자의 생김새에 좀 주목을 하십시오. 처음에 이 경제 터졌을 적에 경제 측이 어떻게 될 거냐 해가지고 U자 회복이다, 뭐 V자 회복이다, M자 회복이다 이런 소리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은 K자 회복이에요. 뭐냐면은
대기업하고 금융기관 쪽으로는 돈이 흥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돈을 어디로 계속 보내느냐 하면 실물 경제나 산업 경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에 대한 투기로 계속 가요. 그래서 자산 시장 가격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거품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그 예고 미국의 지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히스토리컬 레코드예요. 한없이 올라가요. 한없이. 이게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산업경제 있죠. 실제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관계되어 있는 이 산업활동을 조직하는 쪽으로는 돈이 안 와요.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계속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산업에 산업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가면서 경기는 계속 하강으로 가요. 그러니까 K자 그것처럼 하나는 위로 계속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데 이건 제가 긴 설명 안 해도 오래 이미 실현됐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10월 2일인가 그 월드뱅크에서 그 보고서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슈퍼리치들 있죠, 전 세계. 그러니까 뭐 몇십 조씩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는 훨씬 늘었어요. 오래 들어가지고. 그런데 전 세계 빈곤율이 놀라운 모습을 보였는데 2014년 이후로 전 세계 빈곤율은 계속 떨어져 왔었습니다. 한 11%에서 쭉 떨어져서 올해는 7.4%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올해 발표된 조사를 보니까 9%로 올라갔어요, 빈곤율이. 근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빈곤율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는 거는 말할 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K자라고 하는 게 사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그 한겨레 신문에도 남아있고, 그런데 조금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젊은 여성들이 자살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이 불리하게 돼 있고 너무 힘들게 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일단 노동시장에서의 약자예요. 여성들이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 젊은 여성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국정조사에서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K자 회복이라고 하는 게 당분간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K자 회복은 왜 나타나느냐? 지금 전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배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어떠냐면 사고방식이 경제 위기가 터지면은 금융기관하고 대기업만 지켜주면은 불은 안 번진다. 이게 방화벽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고생을 하고 당분간 실업은 늘지 모르고 경기는 좀 안 늘지 모르겠으나 대기업하고 금융기관이 시스템 전체를 버티고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여기만 단단히 지키면은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이게 표준적인 아니에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 IMF, 97년 IMF 위기 터졌을 적에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풀었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세계경제 위기 났을 적에 미국 경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은행들 다 살려줬죠. 대기업들 다 살려줬죠. 근데 미국 그 서민들 경제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집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한 2015년까지 완전히 그 참상이 계속이 됐는데 이건 오래된 마인드셋입니다. 오래된 사고방식이고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지배 엘리트라든가 정부가 대처하는 방향은 이 마인드셋이 바뀌질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그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또 한 번 느낀 게 있는데 그 몇 달 전에 그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재정준칙 도입하겠다고 막 그 의회랑 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재정 더 풀면 안 되고 그 재정 적자에 일정한 한계를 둘 수 있는 무슨 준칙을 마련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지금 IMF고 월드뱅크고 지금 재정 안 풀면 전 세계 망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나라한테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슨 90년대에 얘기하던 재정준칙 같은 걸 갖다가 얘기해서 뭐 GDP의 몇 프로 이상은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푸는 재정이라든가 시스템 변화가 어디 집중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집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금융기관들이 가령 중앙은행에서 많이 그런 그 지급준비금을 갖다가 많이 풍부하게 계좌에 넣어줘가지고서 좀 과감하게 대출 활동해라. 그러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합니까? 안 하죠. 다 엉뚱한 데 투자해버려요. 사모펀드 뭐 이런 데서 가져가고 지금 사모펀드는 안 되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위험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가치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잘 봐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전방 후방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치사들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공간적인 범위를 지금 2019년 이전처럼 뭐 세계 시장에서 어디 가서 딜을 해보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지구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역 경제 있잖아요. 컨트롤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좀 더 가까운 지역 범위 안에서 산업 활동을 갖다가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타겟으로 해서 새로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던 업종을 그대로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변화된 사회 상황이라든가 산업적 조건에 맞게 다른 업종도 개발을 해야 되고 식규사업도 해봐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이게 기업 하나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정부든 국가 정부든 하는 어떤 큰 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들하고 연관이 돼야 뭔가 미래의 전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은 각자 도생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회의적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뭐 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 2019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지금 한 4, 5년 동안은 꼼짝없이 지금 지도에 없는, 해도에 없는 바다로 항해를 해야 되고 지도에 없는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개별의 기업주들한테만 알아서들 각자 도생을 해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힘을 합치셔가지고 제도 개혁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왜 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게 하시는 분들, 건물주가 지금 렌트를 갖다가 올리는 게 거의 자의적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거 규제해야 됩니다. 옛날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말이에요. 그전에는 지주랑 소작인이 반반씩 소출 갖다가 반반씩 나눠가는 뭐 그런 거였는데, 그 해에 흉년이 들었는데도 똑같이 반씩 가져갈까요? 그럼 소작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이 지금 뭐가 다릅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는 누가 예측을 해요?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그전하고 똑같은 것만큼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렌트의 규정에 그 렌트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전하고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걸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제가 지금 기가 막혔던 거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다는 소리가 착한 건물주 운동이라 하고 앉아있고, 착한 건물주를 하면은 세금 깎아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 세금 다 우리 돈입니다. 그럼 건물주들은 세금 손에 안 묻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지금 같은 전시경제 상황이라든가 저는 복구경제 상황,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은 이건 용납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 같은 뭐 없어 보이는 개인 하나가 막 이렇게 뭐 이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이건 집단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주의 권리에 대해서 그 가게 하시는 분들, 무슨 뭐 세제 혜택이니 무슨 뭐 이런 시시한 거 하지 말고, 이 상황이 지금 백신도 나왔으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백신도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조건으로 렌트에 대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규제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건물주들 중에도 보면은 또 은행 대출 이빠이 땡겨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건물주라고 뭐 다 용가통편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행 모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은행하고서도 얘기를 해서 건물주들도 그러면 은행 모기지를 갚는 거를 어느 정도 좀 깎아준다든가 면제를 해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이 가게에서, 건물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저거 할 일은 아니에요. 이런 과감한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 중소 가령 이 전주 지역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2019년하고 산업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가 됐던 아니면 중앙정부가 됐던 아니면 전주시와 전라북도와 인근 도시가 함께 뭘 하든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역 경제를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프랑스의 파리 같은 경우에는 생태 위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시를 완전히 다 뒤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파리 도심 안에서는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못 타고 가겠다. 이러면은 가게를 어떻게 배치하고 생활 번역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그 구획을 하겠다는 얘기를 거예요. 이 계획을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각각의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각각의 업체들이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슨 담요나 블랑켓처럼 다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의 대책은 제가 보기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요구하셔야 돼요. 지금은 전시경제고 전시경제가 바뀌어나가는 상황이고 이걸 부인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스웨덴 같이 하다가 다 망하든가 아니면 네모타운 왔다 갔다 하다가 내년 말이나 내년 여름이나 가을쯤 돼가지고 다 퍼티그 때문에 다 뻗어버리든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약자들이나 좀 더 힘이 딸리는 쪽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하고 기업 환경 구조 전체의 변화를 이참에 해야 된다고 요구하셔야 돼요. 좋은 계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정부에서 K-뉴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KTV 국회 방송에서 지금 K-뉴딜 이거 홍보하는 저 방송을 저도 하고 있는데 K-뉴딜이 지금 내용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 개조식 문서에 동그라미 크게 해가지고 뭐를 한다 이런 큰 항목만 있지 내용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인데 큰 덩치의 뭐 돈들 막 몇 천억짜리 몇 조짜리 이렇게 막 잡혀 있다 그러면은 뻔한 브로커들 뻔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떤 식으로 돈 써가겠다는 건 다 청하죠. 제가 지금 막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뻔한 사람들만 그 돈 채가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 돈 훔쳐가지고서 무슨 친일파에서 이관용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 살리고 개인들의 취지에 사는 방식으로 지역 산업경제를 바꾸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과감한 계획을 만들고 과감한 계획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시장님 안 계시죠? 시장님들은 아예 무슨 중앙 부서에 있는 누구도 가서 쇼부를 쳐야 돼. 그냥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해야 된다.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냥 얌전히 잠자코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약자들일수록 힘이 딸리는 쪽일수록 목소리 내고 조직해서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재벌 기업, 금융기관이 다 가져갈 겁니다. 지금 뭐 비행기 산업 가지고 뭐 구조조정하고 있고 뭐 산업은행이 저거 하고 있는데 이 보고 있다 보면은 돈 액수 단위도 황당하고 하는 일들도 황당해요. 지금 놔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준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에 우리가 준비하는 방향은 힘을 모아서 새로운 산업관계, 새로운 사회경제 관계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낼 수 있는 선에서는 우리가 한번 준비해보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질문이 있거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귀하게 모셨으니까 질문을 좀 그냥 하시겠어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주시 사례를 한번
상정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 홍기민 소장님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한 45%가 복지 분야에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경제에 한 6.5%, 문화 분야에 한 그 정도 쓰고, 우리 기업인들을 위한 경제 분야에는 3%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찌된 연분인지 이 경제 분야 관련된 거는 계속 3%대 변하지가 않아요. 복지 분야 뭐 이런 데 한 49%까지 이렇게 쓰는데 끊임없이 몇 년 사이에 막 10%, 15%, 20%막 이게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몇 년째 자행되고 있는데 전주시나 전주시 의회나 이런 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산을 계속 통과시켜요. 이런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이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3%대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수정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고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국의 프레스턴이라는 도시를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는 혹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더 유명하시니까. 클리블랜드하고 프레스턴 모델을 조금 말씀드리면 좀 아마 참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저도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이런 범주로 나눈다는 게 나는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의구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복지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를 예산이 지급이 된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그 돈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기업의 활동하고 연결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따로 있고 복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기업,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범주라고 하는 게 나는 21세기 상황에서 맞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프레스턴이나 그 클리블랜드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재밌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영어로는 앵커 인스티튜트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옮기자면 다리죠, 다리. 배,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내리는, 움직이지 말라고 내리는 거. 그 다체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살린다, 이런 전략인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도 그렇고 프레스턴도 그렇고 이 망해버린 경제의 대명사였어요. 클리블랜드는 제조업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도심에 잡초가 다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나고 그래갖고 잡초 높이가 사람 키만큼 온다고 했었어요. 프레스턴은 일자리도 없고 너무 뭐도 없어가지고 이 자살의 그 수이사이드 캐피털이라고 불렀어요. 자살공화국이라고 영국에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그런 경제를 살리는 활동을 했냐면 한 모델인데 여기 주민들이 일자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클리블랜드에 뭐가 있냐면은 병원들이 큰 게 많아요. 병원들하고 대학들. 근데 병원하고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있으니까 이게 앵커 인스티튜트죠. 그 지역에 닻을 내리고 있는 뿌리 박고 있는 조직들인데 여기서 1년에 지출하는 예산이 무지막지합니다. 큰 병원들, 그다음에 큰 관공서들, 대학들. 그런데 가령 이 클리블랜드에 굉장히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병원에서 세탁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세탁물을 갖다가 프랑스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다가 외주를 줬었어요. 이 세탁하는 점을 갖다가. 그런데 클리블랜드에 있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세탁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때를 쓰거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조폭 불러서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 뭐 정치가 들어오거나 이건 아니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힘을 뭉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더 적은 비용에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클리블랜드에 있는 그 병원이 그 세탁물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출을 갖다가 그 클리블랜드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업체들한테 그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은 에버그레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앵커 인스티튜트하고 연결을 맺으면은 그 클리블랜드 병원이 쓰는 돈이 그전에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로 다 빠져나갔죠. 이제는 아니에요. 거기 마을 주민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마을 주변에 가게도 생기고 등등 하니까 그 주변 경제가 살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 프레스턴 모델의 경우가 이런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복지 예산이라고 한 게 있는데, 커뮤니티 케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 정부 들어와가지고 복지 예산이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가냐면은, 옛날에는 기관, 복지기관이라든가 복지 그 법인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서 이렇게 지출했는데, 점점 방향이 마을 안에서 마을 주민들 공동체 안에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에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마을 그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 예산을 싼다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는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그러면 그 케어를 하고 돌봄을 할 수 있는 무슨 협동조합이 있든 업체가 있든 마을 기업이 있든 뭐가 해야 그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이게 될 텐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시행한 지 한 2, 3년 정리한 지 2, 3년 됐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그 기관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정부 예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몇 프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행정상에 관행하고 명목상에 필요해서 생겨난 굉장히 임의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업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지자체 정부하고 그런 형식적인 틀에 매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럼 뭘 한번 해볼 거냐라는 걸 가지고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은 그 재정이 반드시 그 기업으로 가느냐 뭐 복지로 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우스울 뭐라고 할까 형식적인 급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에서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하는 건 오랜 관행이 있고 등등이 형식적인 어떤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구하고 얘기를 한다 한들 시장이든 시의회 의장이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실제 과정에서 그 관공서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럼 그 예산을 갖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써가지고 그걸 지혜롭게 뚫고 나가는 그게 프레스턴 모델이나 클리블랜드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딱 부러지는 무슨 해답을 드릴 수 없으나 말씀하신 건 저는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형식적인 어떤 부조리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실질적 내용적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안을 짜가지고 그걸 그렇게 소화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그냥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오늘 패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항구적으로 미래에 우리 식량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교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아까 가치사슬 깨준다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에요. 식량이. 그러니까 그 세계무역이잖아요. 세계 자유무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곡물의 자유무역에서 시작했어요. 곡물법을 폐지하면서 시작을 했고 자유무역을 하는 데서 어떤 나라는 제일 예민하게 느끼는 문제가 식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사슬이 위협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벌어지는 조치는 식량 수출국들이 이걸 막기 시작을 해요. 지금 벌써 많이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식량 그 원자재 시장, 그 커머디티스 마켓에서 이런저런 식량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선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코로나 위기가 벌어지면은 식량의 수급 상황이 내년이나 후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상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앞으로 이게 사실은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생태 위기가 심해지면은 훨씬 더 심각하게 닥칩니다. 여러분 왜 생태 위기 그러면은 무슨 영화 나온 것처럼 재난이 닥쳐서 우리 다 뭐 물에 빠져 죽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생태 위기 때문에 이상 기후가 생겨나면은 식량 위기가 제일 먼저 와요. 흉작이 덮치고 올해 우리나라도 그 여름에 비 잔뜩 오는 바람에 다 망했잖아요. 농사 망한 게 한두 개예요. 이러면 생각지도 못한 작물값이 막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 기후 위기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도 그렇고 식량의 수급하고 식량 그 생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정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 뉴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K 뉴딜 그 안에 나는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로컬 푸드라든가 지산 일본 말로는 지산 지수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식량을 갖다가 최단 거리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농사만 짓자는 게 아니에요. 식품 가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역적 구조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저거를 만드는 게 저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있어요? 한 분 정도만 더 혹시 있으실까요? 좀 모시기 어려운 분 귀하게 모셨기 때문에 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약간 그 코로나하고 그 자연 위기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항상 지금까지는 계속 지속 성장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왔잖아요. 계속 생산을 더해서 더 많이 판매를 하자라는 형태로 왔는데 그럼 아무래도 더 자연을 파괴하는 형태의 그렇게 될 건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성장의 관점에서 왔던 것을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재조정이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 바꿔야 될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무슨 의견이 있으신가요? 참 그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 맨 마지막이라서 아쉽네요. 저는 참고로 무슨 뭐 이상주의자거나 무슨 자본주의를 때려쳐서 이런 사람은 거리가 멀어요. 저 돈 너무 좋아하고 나쁜 놈이에요. 지금 냉철하게 얘기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업의 존재 이유와 기업의 목적을 뭘로 설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경영학 쪽에서 그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업의 존재 이유는 딱 재무제표 그겁니다. 단기 순이익 많게 해가지고 기업 자산가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한 100년, 150년 동안 그 근대적인 그 고잉 컨선이라고 영속 기업이라고 하는 전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정체성인데 이거를 갖다가 150년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소비자도 별로 만족하는 것 같지 않고 자연 생태 문제는 많은 것도 없고 그러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게 뭐 항상 불만이 많고 제일 중요한 거 기업주들도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만족스러웠냐면 부재 투자자들 있죠. 돈 얼마 투자하고 저기 서울에서 뭐 얼마 그냥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수익률이니까 1년 수익률 얼마니까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구조라고 하는 게 그 투자자들이 전권을 주게 돼 있잖아요. 필요하면 경영도 짜고 이런 식의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불행하고 자연도 파괴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수익률만 계속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사실 이런 식의 기업 형태가 나타난 지가 100년 조금 넘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 어떤 컨설팅 회사하고 지금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컨설팅 회사 하시는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 2세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이 지금 2세들한테 회사를 넘겨주구나 하는데 이 2세들이 잘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내가 굳이 이 회사 안 받아도 먹고 사는 것이 하고 돈 많은데 내가 왜 이 골치 아픈 일을 해야 되냐? 기업 경영을 내가 왜 해야 되냐? 아빠 나는 그냥 이거 싹 팔아가지고 다 그냥 자산 포트폴리오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창업주들은 미치죠. 왜냐면 창업주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물론 돈 벌고 싶어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지만 기업을 몇십 년 하신 분들은 돈독에 올라서 돈만 가지고 산 사람은 그게 많지 않아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의 일부인데 내 자식한테 이걸 어떻게 이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컨설팅 회사들이 그 간격을 해꾸기 위한 뭔가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기업이 왜 존재하고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특히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이나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무슨 가치를 가져야 되면 내 사회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누가 시원하게 좀 얘기해주는 그 얘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초에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석정 교수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되게 좋은 책 썼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책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지금 번역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분은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급진파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21세기라고 하는 자본주의 상황에서 아직도 무슨 무조건 단기 순이익 물론 단기 순이익 중요하죠. 단기 순이익과 자산 가치에만 목숨을 걸어가지고 그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도외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이 냉혈한 같은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나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모욕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재벌 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훌륭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정말 구리다라고 하는 생각 든 적이 있었어요. 그 김용철 변호사라는 분의 그 회고록에 의하면 삼성 일가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삼성 임직원들 모아놓고 직원까지는 아니죠. 임원들끼리 모아놓고 매년 초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삼성 일가가 밥을 먹는 그 자리는 딱 요만큼 높게 돼 있대요. 왜 보이시나 몰라. 한 30cm, 20cm 정도. 그래가지고 밥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게 또 높은지 보일랑 말랑 하는데 올라 앉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험한 육두문자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에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목표가 뭔지 여기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다른 인간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인드가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여기 뭐 다른 생각도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1세기 우리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기업하는 게 뭐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푸른 피를 가진 무슨 파충류도 아니고 그럼 이 기업을 통해서 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도 잘 되고 기업을 이거에 재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만족스러워서 우리가 다 자연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풍부한 사회를 만드는데 나도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래야 나중에 60대고 70대에서 은퇴했을 적에 내 일평생 기업한 내 인생이라는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편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에 넌 이상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는 나쁜 놈이에요. 저 전혀 도덕적인 건 아닌데 그냥 상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기업도 이제 냉혈한이 아니고 정상적인 인간의 상식으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돌고 지역경제 만들고 이럴 적에 우리가 정부한테 뭘 요구하고 시에다 뭘 요구할 때 우리 죽겠으니까 돈 더 주시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세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떼고 자는 거고 대박 받으라고 이 짓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세상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또 답변 또 충실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